네, 지난 19일에 검찰이 민주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가면서 야간영장 집행할 수 있도록 받아갔고요. 결국은 밤 11시까지 대치를 하다가 나갔는데요. 민주당에서 열받아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일단 개인 사무실도 없는 사람을 빌미로 해가지고 민주 당사에 들어오겠다는 이 정말 유례없는 이 야당에 대한 탄압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뭐 필요한 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 근데 옛날에 채널A나 TV조선은 41시간 대치하다가 임의 제출하는 걸로 해서 정리됐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도대체 왜 한 일 가지고 두 말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국감하는 날이었는데 대검찰청.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보이콧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모든 이슈를 전부 다 국감에서는 멀어지게 만들고 대치 상황, 민주당사 압색 이걸로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로 이재명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부각시키는 걸로 만들려는 고도의 계획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목소리는 되게 씩씩하십니다. 네, 항상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나 얼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나와주셔요. 예, 지난번에도 약속했는데 사실은. 할 수 없어요. 네. 이번에는 전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자, 의원님. 검찰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날 8시간 정도 대치했다 얘기 들었습니다. 바깥에 계시다가 당사로 가신 거죠? 네, 저희가 그때 국회에서 오후 3시경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회의 중에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연락을 받으면서 네.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이제 당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웅성웅성 다 놀랐는 듯한 반응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처음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굉장히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가 되었다라는 네.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그렇죠. 피의자에 대해서 바로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그날 오후에 바로 아무런 어떤 증거라든가 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사에 또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좀 과연 이게 수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또는 정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압수수색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일단 먼저 체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장 받고 구속시키냐 마냐 이제 이런 거 결정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네. 김용 씨 관련해서는 실제 그런 소환 조사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들이 4차장 검사 중앙지검에 있는 그 공보 담당하는 분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김용의 개인 사무실이 민주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수수색하러 간 거지 민주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확인을 해봤더니 민주연구원은 부원장이 여러 명인데다가 그 사람은 비상근 부원장인데다가 뭐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돼가지고 회의하러 1시간씩 한 3번 온 것밖에 없고 개인 사무실도 없고 개인 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검찰은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우선은 그 민주연구원은 저희 민주당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당사 7층과 8층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개인 사무실 중앙지검에서는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민주연구원이 우리 민주당 당사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립이나 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말 궤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거는 마치 우리 옛날에 뭐 베니스 상인의 그런 글 있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 뭐 1파운드만 도려내서 가라라는 그 말과 마찬가지여서 네.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공용 사무실 3명이 같이 쓰는 공용 사무실 공간만 있었을 뿐이고
저희가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실제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떤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10월 4일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실제 출근하고 임명받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은 11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회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3일 정도 몇 시간 출근하지도 않고 아예 뭐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뭐 물품, 개인 물품을 가져다 놨다라고 하는 이런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에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뭔가 논란을 만들고 뭔가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검찰이 정치 쇼를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조작이란 말을 사실은 이제 대표가 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동규라고 하는 대장동 키맨이 김용에게 돈을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남욱으로부터도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다른 루트로 일단 진술 말고 다른 종류의 계좌라든가 뭐 다른 증거가 확보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게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왜 갑자기 어제 오늘 그제 요 타임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이게 좀 수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서 어떤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대장동 수사가 지난해 거의 10월, 11월부터 계속 1년 이상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동훈 본부장관이 취임하고 수사팀, 특수부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바뀌고 나서 네.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물적 증거가 아니라 진술 증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진술 증거가 기존의 어떤 진술을 번복하는 어떤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제 질의를 했었던 그 내용인데요. 유동규 씨가 나온다. 며칠 뒤에 변호인에게 나온다. 그때 네.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출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출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 같은 경우 주요 사건의 피고인을 절대 구속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수부 수사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유동규 씨를 순순히 이렇게 풀어줬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동규 씨에게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것과 소위 말해서 플리바게닝 형식의 딜을 한 것 아니냐. 네. 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나가냐 안 나가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겨지고 6개월이 다 돼갔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그 사람을 수시로 불러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압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진술 확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진술을 확보하는 이런 부적절한 절차가 하나 있었고 내일 나갈 사람에게 오늘 변호인하고의 접견을 불허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냈다. 이건 상당히 절차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유동규라는 사람의 말이 맞고 검찰 말이 맞다면 유동규야말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욱 씨로부터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남욱 씨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20억 내놔라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사람이고 그중에서 8억을 받아가지고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김용이 지금 이걸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받았고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식으로 또 증언 번복, 진술 번복을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풀어준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보게 되면요. 네. 그 체포영장 범죄 사실에 순차로 공모하여라는 그런 네, 어떤 맞아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동규 씨거든요. 그렇죠. 예, 중간 전달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만료를 해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 핵심 증인을 풀어줬다. 왜냐하면은 공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말을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조치를 검찰이 취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뭐 중앙지검에서 어제 티타임에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과 지금 위례 사건 두 건이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병합해서 구속기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은 별건으로 가 있는 위례 사건에 있어서 구속과 관련된 필요한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위례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뭐 구속과 관련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술과 신병을 맞바꾼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특수부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21년 KBS 표적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보도했던 특집 수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특수부 수십여 차례 심지어는 1년 반, 2년 사이에 134회 여러 건들 그런 것들이 저도 지금 제 책상 바로 앞에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십여 차례 특수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별관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술을 하라라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강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종류의 사건을 몇 번 해봤는데 잠을 안 재우고 하루 종일 검찰청에 데리고 앉아가지고 진술 조서도 안 써요. 그냥 검찰청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10시 넘어서 들여보내고 다시 아침에 6시, 7시에 나오라 그러고. 그런 거를 막 100번도 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제가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 대장동 관련해서 접견하고 왔었을 때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재명 쪽에 돈 흘러간 거 있느냐, 돈 준 거 있느냐. 그때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는 유동규 진술만 있는 게 아니다. 남욱한테도 확인했다라는 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욱은 저한테 한 말이 다르고 다른 데한테 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돼야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하나만 하자면 지난 1년간 대장동은 주로 배임과 뇌물이 중점적이었는데 이제야 정치자금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거는 과연 대장동 관련된 배임과 뇌물이 없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다. 쌍방울도 변호사비 대납이 중된 쟁점이었다가 갑자기 이제는 이화영 부지사로 흘러가면서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흘러가고 대북 사업의 대가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포인트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수사해보니까 본인들이 찾고 싶은 증거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선회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네. 떠오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두 개였습니다. 처음에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게 진술이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바뀝니다. 네. 10만 달러를 줬다가 했다가 10만 달러를 안 줬다 그랬다가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였다. 라고 했다가 5만 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였다. 네. 또 3만 달러가 아니다. 또 다시 5만 달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직접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직접 준 건 아니고 그냥 의자에 놓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무죄가 나왔던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려고 하자 한 달 전도 전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이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한만호 씨를 수십여 차례, 70여 차례, 80여 차례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그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건에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증인이 법정에 가서 이거 검찰이 진짜 받아쓰기 연습하듯이 모멸감을 주면서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다 하면서 번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번복을 하자 그 증인의 말을 또 다시 법정의 진술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네. 위증죄로 고발하고 3인성호라고 하죠.
같이 수감되었던 서울구치소의 3명,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뭐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3명을 데려다가 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수십여 차례, 다 뭐 합쳐서 100여 차례 이상을 막 불러가지고 진술을 연습을 시킵니다. 일종의 모의 위증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명 중에 2명이 검찰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하고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또 이번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되고요. 네, 뭐 검찰 수사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 어떤 정황이 보이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제 제기를 하고 강하게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네.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자금 수수 관련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확인된 거다. 이게 검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 8억이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하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700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뇌물로 8억을 먼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갑자기 700억이 아니라 70억이다. 이걸 받기로 했었고 실제 받은 액수는 3억 5,200만 원이라고 하면서 금액이 확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위례 민간사업자 남욱하고 정용하게 각출해서 냈다. 또 여기도 남욱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던 8억 중에서 이제 5억 정도 되겠죠. 그 5억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면 또 김만배가 5억 원, 뭐 수표로 4억 원, 현금으로 1억 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온 또 기사 중에 하나가 남욱이 뭐 유동규가 1억을 또 받았다 이런 얘기 또 나와요. 그래서 항상 8억, 5억, 1억, 3억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를 쓰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요즘 갈치 논쟁 아시죠? 갈치 논쟁. 갈치 비싸서 요즘에 못 먹어봤어요. 네. 자, 어쨌든 뭐 역시 고등어가 최고입니다. 네, 고등어입니다. 안민석 네.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그런 민주당 내의 좀 다른 세력들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서른민주당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사법 리스크가 내가 있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그런 건데 라고 점점점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민주당 망신 주기식으로 압수수색 하겠다고 나왔던 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알면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계파 갈등을 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한 고도의 전략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저희 당 내에서 실제 뭐 계파 갈등이라든가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팀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떤 개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고 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라든가 비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대 뭐 감싸서도 안 되고 감쌀 의도도 없지만 그러나 잘못된 어떤 정치 수사, 정치 보복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일부 약간 부추기는 전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일부러 이제 분열을 조장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속성상 이제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부추기고. 이제 네. 크게 이제 보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서른 의원님께서 의총에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의원 무고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 그 딱 한 문장만 보실 것이 아니라 네. 그 맥락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법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검찰 공화국에 따른 정치 보복 리스크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리스크가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대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말 미래의 우리 당의 대선 주자를 아예 없애기 위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장차관 모든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대표가 되었냐 안 됐냐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사가 지난 19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전에는 박수 치더니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잠깐 그 기사는 못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는 왜 이제 검사들이 그러는 거죠. 이건 민주당 탄압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나 지난번에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고 그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하더니 왜 이번에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좀 섭섭해했다는 거예요.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게요. 아니, 매번 어떻게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겠지만, 네.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건 너무나 알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뭐 억울하다고 그걸 검사가, 그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예, 제가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저희 당사 옆에 이제 1층 왼쪽에 이제 조그만 숙직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검사하고 이제 거기 이제 담당 검사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저희한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은 예의 바르고 젠틀했는데 일종의 경고성, 협박성 발언을 약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뭐 저희 의원들을 뭐 기소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는 좋지만 충실하게 일하는 우리 당직자라든가 방어원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기소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삼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네. 아까 서른 의원은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좀 애둘러서 변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서른 의원이 한 말은 이거예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근거 없이 8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지 않느냐.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체포가 괜히 이분은 이거 좀 착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체포영장을 터무니없이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른 의원은 이게 지금 돈 받은 게 기정사실이다. 그건 맞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치를 하셨던 선배님들이나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이 과거의 어떤 정치가 구태 정치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의심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치는 달랐고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네. 제가 수행을 하면서 함께 같이 다녔는데 저한테도 밥을 식사 한 번 안 샀을 정도거든요. 짠돌이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짠돌이가 아니라 돈은 충분하게 있었지만 아주 엄격하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똑같이 법을 지키면서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었고요. 네. 거꾸로 제가 그냥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김밥하고 우유 이런 정도 사려고 해도 엄격하게 분리해서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깨끗한 정치를 네.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수원과 성남지원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민 의원께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 퇴진, 뭐 혹은 내진 탄핵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지난번에 청계광장에 집회 단상에 올라갔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22일 날 촛불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집회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다른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22일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뭐 제가 촛불 집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촛불 집회는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염원을 담은 자발적 집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참여하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과는 상관없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신분과는 상관없는 그냥 개인적 참여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뭐 어쨌든 저희는 정기국회 중이고 또 국감 중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좀 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남국 의원님 오시니까 윤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생일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